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퇴사를 하고 그 전에 여행이나 좀 다녀오자 싶어서 차 끌고 양평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제 차를 박아 상대편 100% 과실로 제 차 수리비며 병원비 모두를 그쪽 보험사에서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첫날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재활병원을 찾았어요. 그동안 1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완전 무사고 경력이 자랑이었는데 제 과실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다는 게 너무 찝찝했습니다. 아무튼 병원에 도착했더니 교통사고 당해서 왔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일에 능숙하신 듯 제 과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상대방 과실이라고 했더니 바로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몇 가지 검사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보고 입원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입원할 정도로 아프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통원 치료를 할까 했는데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훨씬 편할 거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사는 집에 에어컨이 시원찮아서 덥기도 했고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합의금을 조금 더 잘 쳐준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났어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던 차에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동네 작은 병원에 2인 1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재활병원이라 그런지 환자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환자였고 거의 다 나이롱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 뭐라고 말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아저씨는 택시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얼굴을 본 적이 손으로 꼽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나온다는 연락 받으면 그때만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게 바로 밖에서만 듣던 나이롱 환자인가 싶었는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병원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보험금 받기 위해서 가짜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2인실이지만 마치 독실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하루 이틀은 편하고 좋았는데 점점 지루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늘어지게 자다가 밥 먹으라고 깨우면 일어나서 대충 밥 먹고 오전에 의사가 와서 형식적으로 불편한 곳 없냐고 물어보고 가요. 그리고 대부분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또 누워만 있다가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있으면 재활치료 받으라고 간호사가 깨우러 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재활치료 받으러 갈 때가 유일하게 일어나 걷는 시간이에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1시간 정도 재활치료 비슷한 거 받고 따뜻한 팩을 한다거나 안마 기계를 붙여놓고 30분 정도 누워있다 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오후에 간호사가 한번 들러서 상태 체크하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계속되었고 진짜 지루했어요. 정말 무료하고 지루해서 옆 침대에 택시기사 아저씨가 매일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나마 한 가지 제가 유일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하루 한 번 물리치료 받는 시간입니다. 물리치료 자체가 별로 특별할 일은 없지만 이 병원 안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가 옆에서 치료를 담당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자도 있었지만 저는 첫날부터 예쁜 여자가 담당이었고 그 뒤로 매일같이 같은 사람이 저를 치료해 주었어요. 치료 내용은 별것 없었습니다. 맨살 위에 젤을 뿌리고 안마기 같은 기계로 한참 문질러주기도 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예쁜 아가씨가 해줘서 더 기분 좋더라고요.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많이 봐줘야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동글동글한 얼굴도 귀엽고 약간 살집이 있는 편이라서 오히려 더 보기 좋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통통하고 볼륨 있는 몸매의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매일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답답하고 여자 구경도 못하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한 줄기 빛처럼 제 스타일의 예쁜 여자와 대화도 나누고 치료도 받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녀에게 호감을 얻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더 많이 말을 걸었습니다. 농담도 주고받고 치료받는 동안 대화도 나눴는데 저랑 개그 코드도 맞고 여러모로 저와 잘 맞는다 싶었어요. 이거 잘하면 병원 퇴원하기 전에 꼬셔서 나중에 밖에서 따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 따로 침대에 누워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주일 가까이 그녀와 매일 같이 보면서 많이 친해진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목이랑 허리가 안 좋아서 항상 엎드려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날은 똑바로 누워서 배 쪽을 하더라고요. 항상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동안 얼굴을 마주 볼 일도 없었고 그녀의 손길에 제가 반응이 오더라도 엎드려 있어서 가릴 수 있었는데 난감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해소할 방법도 없어서 많이 쌓여 있었어요. 손만 대도 민감해진 상황에서 젊은 여자가 젤을 바르고 제 몸을 만진다고 상상만 해도 짜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똑바로 누웠어요. 평소 같으면 잡담도 많이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똑바로 누워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왠지 서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그녀까지 평소와는 달리 아무런 말도 없이 치료만 하고 있었고 커튼 속의 그 방은 야릇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남녀 둘이서 커튼 쳐진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상반신을 다 내놓고 있었는데 오직 라텍스 장갑 하나만 끼고 있는 여자가 여기저기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가 의식하며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흘렀고 10분 정도 서로 아무 말 없이 있었는데 그녀가 제 배 위에 젤을 바르고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만져주는데 솔직히 그게 너무나도 자극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아래가 점점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하의를 헐렁하게 입고 있어서 너무나도 티가 나더라고요. 진짜 순간 창피해서 죽고 싶었고 그녀도 금방 눈치를 채고는 얼굴부터 귀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죄인이 된 것처럼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와 친하게 지내고 좋았던 관계까지 다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또 말없이 치료가 진행되었고 여전히 제 아래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던 그녀가 결국 못 참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건강하시네요? 아, 네, 제가 건강하긴 하죠. 괜한 헛기침을 하며 말을 했고, 진짜 너무나도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긴 쓸데없이 건강했죠.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 다음부터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이야기나 쏟아냈습니다. 제가 원래 아무한테나 그렇게 반응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쁘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그러는 건데, 아, 너무 이쁘시고 제 이상형이라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가 피식 웃더라고요. 저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제 이상형이에요. 태어나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고백 같은 말이 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분위기를 밝게 전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가 묘하게 웃으며 저를 보더니 손으로는 계속 치료를 하고 있었고 상체는 제 쪽으로 다가와서 누워있는 제 입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짜릿한 느낌의 키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커튼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지. 그녀는 누워있는 제게 입을 맞추고 저를 달아오르게 하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이곳이 병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당장 미쳐 날뛰었을 거예요. 장소가 병원이고 커튼 밖으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입원해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만 해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저 지금 구름 위에 누워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더 기분 좋게 해줄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를 기분 좋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그녀와 몰래 즐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찾아와 합의를 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태어나는 날 그녀에게 찾아가서 연락처를 받아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저와 함께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대로 약간 통통한 그녀는 정말로 너무나 화끈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바로 만나서 술 마시고 키스하고 그녀의 집까지 초대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잘 만나면서 사귀고 있고 요즘도 가끔 제게 그런 방법으로 키스를 해주곤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게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덕분에 푹 쉬면서 새 여자친구도 만들 수 있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예요. 하숙집에서 지내다가 고시원으로 나와 살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매일 싸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을 해야겠다고 항상 다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버티고 버텨 성인이 되었고 저는 그동안 알바하면서 조금씩 모아놨던 돈을 들고 그냥 무작정 집을 나와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며칠은 PC방을 전전하며 다녔고 저렴한 가격에 하숙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안쓰러워하며 하숙비도 저렴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한 분이죠. 저는 일자리를 구해서 밤낮 없이 알바를 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건강은 챙겨가며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밥도 맛있는 걸로 많이 차려주셨어요. 하숙집에는 저를 빼고 남자 2명, 여자 3명, 그리고 하숙집 아주머니 부부, 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잘 챙겨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아주머니한테도 그렇고 아저씨랑 그 아들한테도 살갑게 대했어요. 아들은 보니까 28살이라고 하는데 그냥 백수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지 딱히 일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거리면서 지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래서 매번 한숨을 쉬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택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매번 식사는 집에 들어와서 먹고 그랬어요. 하숙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있는 여자들이랑도 좀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이기도 하고 서로 힘든 생활을 공유하면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하숙집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 없던 저한테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들은 저보다 하숙집에 오래 있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하숙집 관련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숙집 아저씨랑 그 아들이 이전에 있던 하숙생들이랑 많이 관계를 가졌었나 봐요. 하숙비를 깎아주겠다느니 사탕 발린 말로 꼬신 거죠. 근데 이걸 그 아버지건 아들이건 하는 짓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걸 아주머니한테 들키는 바람에 하숙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참 불쌍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느라 바빠서 하숙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느라 자주 마주치지는 못하지만 볼 때마다 음흉한 눈빛이 별로긴 했어요. 저 사람들은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하숙비랑 휴대폰 요금 제외하면 크게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알바 갔다가 집에 와서 자기만 하니까 크게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1년 정도를 밤낮 없이 알바를 해서 딱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정말 옷도 안 사입고 나가서 뭘 사 먹지도 않고 모았어요. 정말 힘들어서 술이 먹고 싶다 하면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딱 마셨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낸 언니 한 명이 있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하숙집에 있을 거냐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고 할 텐데 안 불편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불편한 거 없다고 어차피 사람들 마주칠 일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하숙집에서 생활할 거야? 괜히 조용히 해야 되고 불편하지 않니? 그런 건 좀 있긴 한데 감수해야죠. 지낼만 해요. 나 이번에 돈 모은 걸로 원룸 들어갈 거거든. 너도 같이 들어갈래? 원룸이요? 글쎄요. 원룸 월세 엄청 비싸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이번에 건물 지어서 월세 내거든?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 풀옵션으로 월 30만 원 월세만 내게 해준대. 완전 대박이지. 풀옵션인데 월 30이면 이 가격에 어디서 지낼 거야? 풀옵션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이면 대박이지 않아? 와, 진짜 월세 30이에요? 진짜 괜찮네요. 아무래도 같이 살면 트러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너도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잘 얘기해 줄게. 옆집에서 같이 살면 혼자 살기 무섭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그렇긴 하죠. 근데 보증금 마련할 돈도 없고. 너 이번에 적금 만기라며? 그거 이럴 때 쓰려고 모아놓은 거 아니야? 이런 행운 오기 쉽지 않다 너. 아는 지인만 이렇게 혜택 주는 거야. 얼마 안 가서 방 다 나갈 수도 있어. 저는 언니의 말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숙집이 아무리 잘 챙겨준다고 해도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들어가거나 씻거나 할 때 눈치가 보이고 불편하기는 했거든요. 제가 알바를 밤늦게까지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괜히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일 끝나고 가서 씻는 것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들 때가 많았고요. 알겠어요, 언니. 그럼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잘 생각했어. 너 진짜 운 좋은 거야. 어디서 이 가격에 방 못 구하는 거 알지? 근데 2년 계약 끝나면 월세 오를 수 있는 건 알아둬. 네, 그때까지 또 열심히 돈 모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 먼저 입금해주면 되거든? 나한테 먼저 입금해주면 계약하러 갈 때 나랑 같이 가자. 방이 금방 빠질 수도 있는 거라 먼저 들어간다고 보증금 보내줘야 되거든. 아, 언니한테요? 그럼 내일 은행 가서 돈 이체할게요. 알겠어. 이체하고 연락 줘. 나도 내 거랑 같이 보내고 계약서 작성일자 정해지면 얘기해줄게. 네,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너무 좋은 방 구하게 됐네요. 진짜 이런 적 없다니까? 내일 시간 되면 방 먼저 보러 가볼래? 아, 저 내일 은행 갔다가 알바 가야 돼서 내일은 가볼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시간 될 때 방 구경도 하러 가자.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언니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사람을 믿은 제가 잘못이죠. 제대로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다음 날 저는 은행에 들려서 이체를 했고 이체 완료했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알바를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희진 언니 오늘 쉰대요? 희진이? 갑자기 오늘부터 못 나온다고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와 있잖아. 진작 얘기를 좀 해주지. 이런 경우가 어딨는지 원. 알바 새로 구할 때까지 선이가 고생 좀 해줘. 언니가 그만뒀어요? 연락도 안 되던데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어? 언니가 아는 사람이 원룸한다고 방 싸게 준다고 해서 오늘 낮에 보증금 입금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뭐? 그걸 희진이한테 입금했다고? 아니 계약도 안 하고 덜컥 보증금을 입금하는 애가 어딨어. 그냥 언니 믿고 입금했는데 계약서 작성할 날짜 잡히면 알려준다고 빨리 입금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 이 바보야. 그런 게 어딨니? 얘 작정하고 네 돈 들고 날랐네. 신고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가지고 홀라당 튀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하숙비도 내야 되는데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제 상태가 좋지 않자 사장님은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병 사들고 그냥 깡소주를 마셨습니다. 소주는 잘 못 먹는데 술을 먹고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소주를 마시며 울고 있었는데 하숙집 아저씨가 다가오더라고요. 선희 씨? 왜 여기서 이러고 울고 있어요? 아, 아저씨. 저는 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 털어놓고 싶었던 건지 아저씨 앞에서 엉엉 울며 보증금 사기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하숙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막막하다면서 울었어요. 에고, 저런. 그러게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돈 거래에 있어서는 더 철저해야 되는 거야.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정말 믿었는데 죄송해요. 혹시 이번 달 하숙비는 다음 달에 같이 드리면 안 될까요? 어허, 이를 어쩐담. 내가 좀 도와줄까? 네, 좀 도와주세요.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번 달 하숙비 줄 테니까 그걸로 내. 계약서 봤지? 우리는 따로 보증금 안 받는 대신 하숙비 2달만 밀려도 바로 내보내는 거. 내일도 일하나? 네, 내일 12시에 알바 가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럼 알바 가기 전에 나 좀 볼까? 내가 데려다 줄게. 10시 30분쯤 집 앞으로 나와. 내 택시 타고 가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 울지 말고 신고하고 하면 금방 잡을 수 있겠지. 울지 마. 아저씨의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시간에 맞춰 아저씨 택시를 탔어요. 저 근데 알바 12시까지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래, 알지. 잠깐 나랑 어디 좀 들릴까? 어디요? 가보면 알아. 아저씨는 차를 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공원이었어요. 아저씨, 여기는 왜... 선이야, 내가 앞으로 하숙비는 해결해주마. 그럼 선이도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아, 이게 언니들이 말했던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숙비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마련할게요. 왜 어렵게 가려고 그래? 앞으로 하숙비 생각은 안 해도 된다니까? 하숙비 올리고 그러면 또 어디로 나갈래? 돈도 없으면서 갈 곳도 없어. 잘 생각해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저는 그 말에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저씨는 저에게 키스를 했고 의자는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바를 하러 왔어요. 사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면
하숙집 아저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제 방으로 들어왔고 제게 또 키스를 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가고는 했습니다. 저는 또 방문이 열리길래 당연히 하숙집 아저씨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는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 다 알고 있어. 네? 뭐를요? 너 우리 아버지랑 그러는 거 다 안다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아버지가 뭐 해준다디? 어?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죄송해요. 나도 좀 해줘야지 아버지만 재미 볼 순 없지. 그 아들놈은 저에게 키스를 하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어? 이쪽을 기분 좋게 해줬나?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저를 농락했습니다. 앞으로 내 말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엄마나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테니까. 아들놈이 방을 나가고 나서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 집 인간들은 번갈아 가면서 제 방을 찾아오거나 하숙집 아저씨는 택시로 불러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저는 어느 정도 알바비를 모아놓은 후 하숙집 아주머니께 무릎 꿇고 울며 이제껏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게 차라리 나한테 속 시원히 얘기를 하지 그랬니?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지 못한 사람이었니? 왜 네 인생을 네가 그렇게 망쳐버리는 거야? 이제 됐다. 이미 벌어진 일 더 이상 얘기해봤자 뭐하겠니? 우리 집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하마. 너도 더 이상 여기서 지내는 건 힘들 거야. 3일 주마. 3일 안으로 정리해서 나가라. 아주머니는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주셨고 저는 모아놓은 돈으로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딱히 짐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준다고 얘기를 한 다음날 아주머니는 저에게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방 구할 때 보태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남편 관리, 아들 관리 못한 죄가 크다.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보탰어. 아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 죄송해서 이 돈 못 받습니다. 이거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이제 이걸 끝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다시 한번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의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 정신 차리고 노력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긴 하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